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이호성입니다. 오늘 세계 양자과학기술을 해 한국 선포식을 맞이해서 제가 이 세션의 자장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장님들이십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제일 먼저 이제 탄생했고 맏형으로 불리는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늘 원장님 대신에 강성원 부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장이신 노도영 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높은 과학을 한 데에서 고등과학 원장이신 노태원 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양자과학 및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관심과 이렇게 투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자과학 및 기술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책임을 또한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또 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상 주된 예산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타에서 면제돼서 비예타로 전환된 양자 기술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아마 올해 안에 풀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각자 나름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양자와 관련된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양자 기술을 흔히 이제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제일 먼저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 통신, 또 최근에는 이제 양자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런 큰 네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은 여러 종류가 한 4-5가지 종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예산이 몰리겠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장님들이 각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양자과학 기술에 관련된 연구가 어떤 게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미래 비전을 포함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분이기 때문에요. 각자 한 4-5분 정도씩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듯이 우리 오상록 원장님부터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상록입니다. 원장이기에 앞서서 저도 과학기술 분야의 공학자로서 저는 사실 로봇을 전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양자 100주년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게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희곡에서 먼저 쓰여진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개념이 나온 게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도 한번 100주년 기념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부럽게 멀리만 있다고 느꼈던 양자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때가 무르익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양자과학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 단어를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할 만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에서 하고 있는 큰 비전 혹은 큰 임무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관장이 사실 된 이후에 우리가 양자 부분에 대한 연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우리 연구진들하고 많이 했고요. 조금 이런 입장에서 제가 다른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은 요즘 뭐 소위 말하는 AI 분야의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의 광풍이 계기를 준 거는 사실 2016년에 알파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은 다음에 AI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이제 관심들을 가졌고 그러다가 2022년 11월 달에 소위 챗GPT가 나오면서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AI의 광풍의 사태를 보면서 양자 쪽에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자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는가 우리 원에서 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 저는 저는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AI 쪽을 좀 잘 들여다봤습니다. 멀리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AI가 챗GPT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슨 뭐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도 아닌데 그게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걸 보고 양자 과학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지금의 AI와 좀 비유를 해본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 패권에 있어서의 승자 독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2022년 11월 달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뭐 N사를 포함해서 열심히 전 세계의 메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쉽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리스트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과 1, 2년 사이에 거의 뭐 아직 제대로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승자 독식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서는 양자 과학도 양자에 관련된 이런 연구도 멀리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양자 부분이 갖는 포텐셜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양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느덧 뒤쳐져 있다고 하고 그때는 불과 노력을 해봐봐야 쉽게 쫓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양자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소위 기술 패권주의에 있어서의 승자 독식을 양자는 충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효성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2012년에 아마 출연연에서는 처음으로 양자에 관련된 연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넘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양자를 해왔는데 아마 여기 우리 뭐 많은 키스트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렵게 외롭게 크지 않은 연구비로 양자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래도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주로 그래도 오래된 경험이 있어서 어떤 큐비트의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런 연구보다는 어떻게 실용화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정정 알고리즘 같은 부분을 어떻게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솔루션들을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연구를 좀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용화 방안으로서 분산형 양자 컴퓨팅 구조를 한번 설계하고 개발해가지고 실용성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찌감치 시작한 양자 연구가 근래에 와서는 주로 실용화나 상용화 쪽, 상용화라기보다는 실용화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용화를 위해서 어떤 그 오류정정이라든가 혹은 분산형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아까 챗GPT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지난 그 긴 연휴였던 기간 내내 혹시 AI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한 번 광풍을 맞이한 적이 있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어제 또 한 번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양자도 똑같은 또 하나의 원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AI가 아직 물론 굉장히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AI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일수록
형태는 추진하는 형태는 개방형 구축 혁신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포함한 그 미국의 주로 대기업들이 공개 혹은 개방형 혁신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좀 인색을 했었죠. 그러다가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면서 오픈 소스를 다 오픈해 버리니까 부랴부랴 샘 알트만도 우리가 잘못했었다 이런 사과까지도 하는 사태가 나왔었는데 저는 양자 분야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앞으로 포텐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개발의 전략은 개방형 혁신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개방형 혁신 체제를 큰 양자 분야의 패러다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홍릉 양자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협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서울시의 협력하에 양자 산업 거점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도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홍릉 양자 클러스터라든가 혹은 양자 산업의 거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개방형 혁신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저희 키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되겠고요. 혹시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양자 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단위 기계로서는 굉장히 싸지 않은 70억짜리 리소 장비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는 충분히 개방을 하고 말씀드렸던 개방형 플랫폼 혹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갖추고 가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키스트에서 양자 분야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자통신연구원 강성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전자과 출신 사람이 이게 물리과 학회오면 참 이게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저도 이제 전자 분야에 종사한 지가 아직 37년째 되는데, 제가 처음 양자를 접한 것은 포메가 디램 때 제가 이제 우리 세계 처음으로 0.1 마이크로 시모스 디자인을 했었어요. 제가 91년도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삼성보다 앞섰고 여러 대기업보다 앞서서 설계를 했죠. 웨파가 위스콘신 가서 엑스레이 찍어오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이랬습니다. 사람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반도체 웨파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갔다가 열 몇 바퀴를 돌았죠. 1년에. 그때 했던 게 0.1 마크로 시모스에서 양자 현상에 대해서 해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박용준 교수님하고 몇 분이서 많이 고생한 게 그때 기억나고, 하여튼 제가 그때 젊었을 때지만 발표 때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많은 수식들과 저걸 제가 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에 저희가 메모리 사업 이후에 사실 양자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광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많아요. 우리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IBM 왓슨랩하고 저희 애트리가 광 쪽에 제일 많은데 딱 양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광하시는 분들이 전부 양자로 다 싹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패러다임도 한번 있었고, 저희가 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창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양자 컴퓨터가 암암리에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 첩보를 얻고 2003년도에 좀 창의 과제로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때 초전도, 그다음에 퀀텀 닷, 그다음에 아이온 큐죠. 이 실리콘 내 디펙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 광을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때 리더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알고리즘 하시는 수학과 출신들이에요. 반도체 개념도 없이 그냥 막 밀어붙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뭔지. 그때 정말 처음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 분야는 저희가 광 쪽에 결과가 좋습니다. 8큐빗 정도 만들어서 동작하는 걸 6큐빗 이제 동시에 동작하는 걸 보고 있고, 지금 저기 본부장님 계시지만 지금 16큐빗 빨리 내놓으라고 막 과음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초전도 쪽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한 4큐빗, 6큐빗인가요? 초전 쪽도 지금 한 10큐빗 정도 해서 한 4큐빗 정도 얽힘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큐빗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저도 이제 저희 슈퍼컴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슈퍼컴, 그다음에 NPU나 GPU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컴퓨팅, 그다음에 슈퍼컴 이게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6빗 플로팅 포인트에 NPU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64빗 플로팅 포인트의 인공지능 플러스 슈퍼컴으로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트리도 알데바란이라는 NPU를 개발했지만 지금 64빗 NPU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양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슈퍼컴이 한꺼번에 간다 이렇게 국제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는 컴퓨팅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컴퓨팅의 큐빅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처음에 2023년도 4년도에 제가 부서장이었는데 알고리즘 책을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권 정도 받았는데 잘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뭐 보통 반 페이지도 못 읽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볼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알고리즘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됩니다. 양자가 지금 뭔가 그 산업화되려면 일단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알고리즘을 누가 천재가 나타나서 지금 상용 프로그램에 돌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하는 컴파일링을 해야 지금 가장 긴급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양자 뭐 성능 분석하거나 시스템 컴파일러, 인코딩, 그다음에 뭐 회로 합성, 최적화, 뭐 심지어는 뭐 회로까지 다 개발하고 있고요. 뭐 처음에 잘 안 보여드립니다. 저희도 뭐 자꾸 이제 뭐 저희 내실을 취하자 그러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쪽에 또 하나 큰 게 이제 오류 정정이죠. 처음에는 저한테는 50큐빅만 만들면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100큐빅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뭐 10,000큐빅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류 정정까지 포함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애트리가 양자 통신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양자 통신할 때 뭐 알파 입자가 낸 양자 그 난수 발생기 저희는 베타를 가지고 난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기뿐만 아니라 싱글 포톤을 가지고 키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회사에서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옵티컬 테이블 크기 하나만 하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단백값만하게 줄여서 지금 대기업에 지금 기술 이전해서 싱글 포톤 제너레이션하고 양자 댕글링 시키고 그다음에 큐잉 하는 거 그다음에 중계기 하는 그 양자 인터넷까지 저희가 지금 초기 기술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양자 메모리도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그다음 양자 중계기 포함해서 인터넷 기술로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애트리 조직 중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조직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양자 암호를 만드는 조직이 있고 뭐 양자 암호를 깨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합치면 저희가 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80명인데 다 합치면 한 120-30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 양자 통신 분야가 저희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시다시피 보안에 취약해요. 양자 데이터를 보낼 때, 양자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포함해서 양자의 인, 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쪽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쪽에 인크립션 하는 분들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양자 센싱 분야인데 양자 센싱은 저희 양자가 센싱이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양자 광 이미징을 이용해서 양자 현미경하고 양자 라이다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이 자꾸 길어지면서 제가 점점 초조해집니다.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다음은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기초과학연구원장 노도영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이 제가 이제 원장이 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자 정보에 관한 기초과학을 IBS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진행됐었는데 진행이 잘 많이 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와서 IBS의 롤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지금 현재 그 IBS에서는 양자 관련해서는 양자 물질, 양자 물성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라는 이름의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이 지금 30개의 연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연구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나노과학연구단, 이화여대에 있는 연구단이고 그리고 이제 반데르발스 양자물질 연구단이 저희 포스텍 캠퍼스에 있고요.
또 이제 2차원 헤테로 양자 물질 성균관대 연구단에 있고, 이제 최근에 양자 변환 연구소가 이제 지스트에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연구단으로 양자 물질에 관한 물성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저희 이 노태원 원장님도 양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단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연구단에서 현재 그 새로운 양자 물성, 특히 이제 응집 물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새로운 양자 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들을 이루고 있고, 요게 이제 점점 최근에 양자 정보가 중요해지면서 양자 정보 관련된 이제 발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양자 나노 연구단에서는 이제 표면의 원자의 스핀을 큐빗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들을 또 큐빗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원천적인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양자 정보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 허브를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IBS의 대전에 있는 IBS 본원에서 양자 정보 기초과학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이제 플랜으로는 한 4-5개의 연구단이 양자 정보 관련돼서 연구 클러스터를 이루고요. 거기를 우리나라의 양자 정보 기초과학, 또 이제 뭐 어떤 소자 개발이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응용은 이제 다른 연구소에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디스커버리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정보에 관한 기초, 예를 들어서 뭐 광학 기반이라든가 혹은 이온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내셔널 허브를 만들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올해 이제 연구단이 이제 이렇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원장을 좀 오래 해서 빨리 맞추고 싶은 마음이 큰데, 한 가지 이루고 싶었던 게 양자 정보 기초과학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원장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물리학회 주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입자 및 핵물리 분야에서는 IBS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역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 있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라운드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입자 및 핵물리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는데, 양자 정보도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대학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허브 역할을 하면서 통합하면서도 집단 큰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사실은 IBS 본원에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계속 2017년부터 사실은 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좀 딜레이 돼서 이게 올해 좀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그거가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아마 올 연말쯤이면 이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노태원 고등과학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 원장 노태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저희 이호성 원장님께서 저희가 높은 과학을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진짜 높은 과학 하는 거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고등과학원을 이제 가서 저는 원래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노대영 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응집물리학 실험을 했는데, 이론한 교수님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기관이 생긴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거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양자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 컴퓨터도 생각을 해보시면 1940년대쯤 돼가지고 거의 백큐브로 만든 컴퓨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애니악이라고 이름이 불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러한 퍼스널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오는데 한 30-40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냈고, 또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로직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의 기반은 전부 기초과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외국에서 막 뛰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겠지만, 기초과학은 분명히 투자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걸 갖다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니악에서 아마 기초과학이 새로운 기초과학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현재 컴퓨터의 어떤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과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고등과학원이 그런 데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 설명을 주신 그런 우리 정부촌의 연구기관에 비해서 저희는 뭐 사이즈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조그만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고등과학원은 1996년에 그 기초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도전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자, 이런 모토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무로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을 수행하고 글로벌 인재를 갖다 양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발전을 돕자, 이런 세 가지의 임무를 갖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기초과학 대신에 양자로 바꿔도 다 성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학, 물리, 계산과학에 약 34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퀀텀 유니버스 센터를 포함해서 5개의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34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조그마한 기관이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그 양자 우주센터라, 양자우주연구센터라고 하는 여기에는 지금 계산과학부의 김명식 교수님이라고 해서 아마 퀀텀 인포메이션에 우리나라의 파이오니어 워크를 하셨던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손영호 교수님, 권혁준 선생님, 최상국 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물리학부에도 뭐 박권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계시고, 또 수학부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석학 교수님도 2분을 계시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 저희 그 퀀텀 유니버스 센터 예산이 그동안 한 17, 8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34억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갖다가 너무 넓게 쓰는 것보다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양자 정보하고 양자 물질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확충하는데 쓰기로 했고, 특히 이 2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연구진들하고 외국 연구진을 잘 커넥션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허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계획으로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용한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이 아마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 저희 이번에 이제 펠로우란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조교습처럼 대우를 해드리고 그분들은 2명 정도의 연구원들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려서 이제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키아스 스칼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과학원에는 굉장히 그 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게 국제협력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게 저희가 기숙사하고 아파트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 달, 석 달 또는 1년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분의 키아스 스칼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한 1년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워크숍도 하고 주요하신 분들을 부르셔서 일도 하시고, 또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도 모셔오셔가지고 외국의 저명 학자들과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연구진들을 갖다가 만나는 컨택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UC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계시는 우리 이종현 교수님도 저희가 초빙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분은 아마 퀀텀 매터리하고 퀀텀 인포메이션을 다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퀀텀 인포메이션 많이 하는 아이잔 잭슨 킴이라고 해서 UC 데이비스에 계신 분도 모시기로 했고, 저희가 앞으로도 추가로 이런 키아스 스칼라를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퀀텀 사이언스의 중요한 허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순히 와서 하루 이틀 지나고 발표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한 달, 2달 있으면서 우리나라 연구진들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키아스 스칼라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양자과학 또는 기술의 진짜 중요한 허브가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사실상 다양한 그 연구가 양자과학기술 관련된 연구가 각 기관마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양자 인력이 부족하고 양자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양자 인력 양성, 양자 인프라 구축 또는 양자 산업 육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지금 이 출연 기관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각자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를 안 했었는데 우리 안재욱 교수님께서 한 두세 장 있으면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마련한 겁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만든 초전도를 기반으로 한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IBM에서 하는 모델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큐빗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인데 저희는 지금 20큐빗을 완성해 가지고 20큐빗짜리는 저희가 한 5개 시스템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개 정도가 앞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경에 저희가 시연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올해 양자 컴퓨팅 동이 완공됩니다. 그리 되면은 이사를 해가지고 50큐빗짜리를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사실상 양자 컴퓨터를 하는데 필요할 만큼 잡음이 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낮은 온도까지 거의 절대 0도 가까운 온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선이나 부품들이 그 특성을 갖다 만족시킬 만큼 잡음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산업 쪽에서는 이미 이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것이 과연 여기에 쓸 수 있을지 하는 여부를 테스트하려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품을 교체했을 때 같은 성능이 나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조립을 하고 있는 것 중인데 제일 중요한 QPU는 현재 지금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고 중성 원자를 이용한 것은 지금 100큐빗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성 원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오류를 피할 수 없는 오류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또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안재욱 교수님께서 중성 원자 쪽 전문가이십니다. 저희 표준연에도 MIT 출신의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양자 센서 중에서 그러니까 양자 중력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가지고 최근에서 이제 아주 좋은 성능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실상 군사적으로 많이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보안 사업입니다. 이것까지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휴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져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방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양자과학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적당할지 그거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협력을 할 거냐, 그런 협력을 하기 위한 또 기구를 정부로부터 스탁받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략, 국제 협력, 거기다가 이런 양자 실질적인 기술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이내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일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예,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